그날 밤이었어요. 낯선 번호가 전화로 오더라고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 나예요. 숨이 턱 막혔어요. 5년 전 집을 나가버린 아내. 아이들마저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전화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꼭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5년 만에 첫 전화였네요. 아이들 안부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오직 돈 얘기뿐이었어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잊고 싶었던 지난 5년 전으로 저를 거칠게 끌고 가버렸죠. 그 시절은 참 따뜻했거든요. 아침이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웃어주곤 했어요. 딸아이는 교복 치마를 펄럭이며 손을 흔들었고 막내아이는 제 어깨에 매달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주말이면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고 아내는 아이들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야. 하지만 균열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고 집안은 점점 어질러졌고 아이들에게조차 소홀해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예전처럼 아내를 안고 싶어 다가갔죠. 하지만 아내는 제 손길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그 반응에 오히려 더 붙잡고 싶어진 저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며 다정하게 품으려 했죠. 그 순간 아내 목덜미에 남겨진 낯선 흔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죠.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끌어안으려 했는데 아내는 제 가슴을 세차게 밀치더니 한 손으로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제발 내 몸에 손대지 마. 귀찮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 아내는 아예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이상했어요. 아내가 모처럼 다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거든요. 여보,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애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준비했어.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반찬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아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죠. 아, 잠깐 힘들었던 거였구나. 이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날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인쇄소로 향했어요. 마침 큰 계약건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고요. 사무실에는 늘 저보다 먼저 출근해서 기계를 살피던 동업자 영식이 그날따라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영식이가 무슨 일 있나. 오늘 같은 날 늦는 건 처음인데 가슴 한쪽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안은 어수선했고 공기는 싸늘했죠. 그때 아이들이 울며 달려왔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죠.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도 횡했고 아내의 옷가지며 장신구며 통장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아내와
그리고 영식은 제가 가족처럼 믿었던 두 사람이 인쇄 속 대금을 몽땅 들고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죠. 인쇄소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어요. 거래처는 하나둘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더군요. 고객님, 계좌에서 전액 인출이 확인됐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는 곧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사장이 돈 들고 튀었다더라.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사라졌다잖아.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었죠. 집안 형편은 더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전기가 끊겨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야 했고 식탁 위에는 딱딱해진 밥과 시든 김치가 전부였어요. 그날 밤 딸아이가 울면서 묻더군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눈물로만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저는 아이들을 지킬 힘조차 잃어버렸고 고아원 원장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잠시만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면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작은 아이의 손이 제 소매를 꼭 붙잡던 감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날 이후 제 안에는 절망이 아니라 미움이 남았죠. 떠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제 연료가 되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무너지는 꼴은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낮에는 인쇄소 기계를 돌렸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장에서 몸을 부딪혀 살았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해를 버티니 작은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믿을 만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며 숨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죠. 문틈에서 저를 본 딸아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밥상을 차리고 둘러앉았고 아들은 제 무릎에 앉아 받아쓰기를 보여주곤 했어요.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두 번 다시 너희를 울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안부도 묻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뿐이었죠. 저는 당장 끊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통화 종료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전처가 알려준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불러주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화향이 코끝을 찌르며 퍼져왔습니다. 영정 사진에는 영식의 얼굴이 걸려 있었죠. 한때는 가족처럼 믿었던 친구, 아내와 함께 떠나버린 배신자, 빚과 술, 끝없는 갈등 속에서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 앞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가 있더군요. 5년 전 사라졌던 그 얼굴은 볼은 멍으로 시퍼렇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등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엉켜 있었어요. 아내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벌 받나 봐. 나 가족이잖아. 아이들 엄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여보. 아내의 가족이란 단어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순간 아주 미세한 연민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아이들이 울던 밤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 마음은 금세 꺼져버렸어요.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장례식 비용으로서.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마. 그게 당신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아내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왜 아직 저녁도 안 먹고 있었어?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서 저녁 먹자. 따뜻한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워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떠난 사람은 후회 속에서 무너질 뿐이고 남아있던 사람은 끝내 더 강해진다는 거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제게 남은 건 아이들과의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누가 곁을 떠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곁에 남아주었느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